그래서 또 일자리를 찾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말이죠. 그냥 불안해서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인 소개로 고문직 맡고요. 작은 가게 차리고요. 자원봉사 나가고요. 처음엔 괜찮아요. 보람도 있고 시간도 보내지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건강검진 받으면 수치가 안 좋아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오고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평생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왜 또 이러고 있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진작 그냥 놓을 걸 왜 또 이랬을까? 이게 70대 선배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노신 분들이 건강도 더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50분 넘게 직접 만나 뵙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노는 게 최고인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보실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분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른두 세조성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셨어요. 임원으로 퇴직하셨고요.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으셨습니다. 연금도 나오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딱 석 달 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인 소개로 작은 회사 고문직을 맡으셨대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저녁이 되면 허무한 느낌이 들고 이러다가 정말 폐인되는 거 아닌가 싶으셨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인이 제안한 고문직을 수락하신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괜찮으셨대요. 회사에 출근하니까 뭔가 하는 느낌도 들고 사람들도 만나고 월급도 받으니까 보람도 있고 그렇게 2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래요.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안 좋네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그 순간 조성민 어르신은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퇴직했는데 여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네. 건강도 나빠지고 있네. 그날로 고문직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셨대요. 이제 진짜 놀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하자. 그렇게 생활하신 게 벌써 5년째예요. 지금은 어떠신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 생각할 시간도 없이 죽어라 일만 했는데 요즘은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성민 어르신이 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은퇴 후에도 일 중심으로 사는 그룹과 여가 중심으로 사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여가를 잘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41% 낮았대요. 게다가 우울증도 절반 수준이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는 게 곧 건강이고 노는 게 곧 장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논다는 게 뭔가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노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75세 한동욱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동욱 선생님은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으셨대요. 주변에서도 그러셨고요. 선생님, 그냥 집에만 계시면 금방 늙어요. 뭐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재능 기부를 하자 하고요. 복지관에서 아직 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보람이 있으셨대요. 학생들이 한글을 배워가는 모습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셨대요. 분명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고민하다가 깨달으셨대요.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치 보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그만두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일주일 동안요. 처음엔 많이 불안하셨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지금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문득 산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아니고요. 그냥 산책이나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셨대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요. 불어오는 바람에 계절도 느끼면서요. 그러다 벤치에 앉아서 1시간을 요즘 말로 그냥 멍 때리시다가요. 문득 그때 느끼셨대요. 아, 이게 노는 거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진짜 노는 거구나. 그 이후로 한동욱 선생님은 매일매일 다른 일상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시고요. 어떤 날은 오전 11시까지 주무시고요.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 보시고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음악만 들으세요. 그날 몸이 원하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사시면 무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무료한 게 뭐 나쁜 건가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무료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루가 금방 가서 무료할 새도 없어요. 이제야 비로소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노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무가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뭘 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 그게 진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해요? 그냥 놀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만난 70대 선배님들 중에 여전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68세 김재환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분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세요. 퇴직 전엔 공장에서 일하셨고요. 그럼 이분은 제가 말한 노는 조언과 반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일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일이라기보다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아파트 경비는 긴급한 일만 없으면 대부분 시간이 자유로워요.
근무하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산책도 하고요. 월급도 받으면서 제 시간도 챙기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일과 놀이의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돈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일, 그건 은퇴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퇴직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내 속도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돈도 조금 벌 수 있다면요. 그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 있어요. 70대 부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은 올해 73살 되셨고 아내분은 71살 되셨어요. 이분들은 은퇴 후에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하셨는데요. 하루에 5시간 점심 장사만 하세요. 그리고 오후엔 뭐 하시냐고요? 그냥 노세요. 남편분은 동네 친구분들하고 바둑 두러 가시고요. 아내분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러 가시고요. 저녁엔 둘이 산책하시고요. 장사는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남으신데요. 연금에 보태서 생활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루 일과 중 하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가는 것처럼 가게 가서 손님 받는 것도 그냥 일상의 일부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돈 벌려고 악착같이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달라요. 김밥 싸는 게 재밌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 좋고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었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은퇴 후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젊을 땐 얼마를 버느냐가 기준이었다면요. 이젠 내가 즐거운 가가 기준이 되어야 해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그럼 철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의무불위, 함이 없이 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거죠.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년기는 자아 통합과 절망의 갈림길이다. 자아 통합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절망은 후회와 불만으로 가득 찬 거고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강박에 시달리면요. 자아 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77살 소영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내 인생이 남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젠 알아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요. 내가 웃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거더라고요. 이 말이 처음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를 억지로 하는 사람과요. 매일 웃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 누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억지로 뭔가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랑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요. 부모님이 뭔가 대단한 일 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린 평생 충분히 일했어요. 누구한테 미안해해야 할 이유 없고요. 이제 노는 건 내 권리고 내가 가진 자격이에요. 인생 전반전에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인생 후반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70대 선배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은퇴 후엔 무조건 놀아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이건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유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70대 선배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노시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계를 보지 마시고 알람도 끄세요. 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요.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일찍 안 일어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그렇게 사세요. 그럼 몸이 자기 리듬을 찾아갑니다. 평생 시계에 맞춰 살았잖아요.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출근하고 이제 그런 거 버리세요. 내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세요. 어제 늦게 주무셨으면 오늘은 늦게 일어나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70살 박인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알람을 껐을 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점심때까지 자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알아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깨더라고요.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깨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계획표를 버리세요. 오늘은 뭘 해야지 이런 거 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원하는 걸 하세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계세요. 죄책감이요. 그냥 갖다 버리세요. 평생 계획대로 살았잖아요. 오늘은 이 일하고 내일은 저 일하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산책하고 싶다고 하면 산책 가시고요. 책 읽고 싶다고 하면 책 읽으시고요. 그냥 누워 있고 싶다고 하면 누워 계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종신 소욕 불효구 70세에 이르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요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누릴 자유예요. 74살 이명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계획을 적었어요. 오늘은 병원 가고, 내일은 시장 가고, 모레는 모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이어리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죠. 처음 이틀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4월째부터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뜨개질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갑자기 버스 타고 바다 보러 가기도 해요. 이게 진짜 자유더라고요. 세 번째,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도 천천히 먹고요.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요. 책 읽을 때도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으세요. 속도가 아니라 맛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젊을 때는 빨리빨리였잖아요. 빨리 밥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이동하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 맛을 느끼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음미하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이미 큰 그릇이에요. 이제 천천히 채워가시면 돼요. 일어난 살 정우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밥을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 몰랐어요. 10분 안에 후다닥 먹고 다시 일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한 끼 식사를 40분씩 해요.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밥 한 끼를 먹는데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신기하게도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심심할까봐 자꾸 뭔가를 찾아요. 모임도 나가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런데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 말이죠. 혼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 보는 시간, 혼자 음악 들으며 눈 감고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시기다.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76세 송미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매일 경로당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아무 약속도 안 잡고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엔 심심했는데 2주일쯤 지나니까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는 시간, 저녁에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편안해요. 다섯 번째,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먹고 저렇게 놀기만 하네.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평생 남들 위해 살았잖아요. 회사 위에, 가족 위에, 사회 위에, 이젠 나를 위해 사세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남은 10년, 2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 눈치 보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73세 강태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퇴직하고 놀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뭐 하나 할 일도 없나? 처음엔 신경 쓰였죠. 그래서 또 일을 찾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후로는 정말 편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적 자유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제 절대적 자유를 누리실 때가 됐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알람 끄고 계획표 버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5가지를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도 돼요. 알람만 꺼도 돼요. 계획표만 버려도 돼요. 천천히 밥만 먹어도 돼요. 하루에 1시간만 혼자 있어도 돼요. 남의 시선만 신경 끄면 돼요. 하나만 해도 삶이 달라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도 일종의 강박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활동이 아니라 상태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 참 수고 많으셨어요. 40년, 50년을 일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드셨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고요. 집 사느라 허리띠 졸라 매셨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챙기느라 애쓰셨고요. 부모님 병수발하느라 잠도 못 주무셨지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쉬셔도 돼요. 아니, 쉬셔야 해요. 더 이상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사셨어요.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매일 아침 눈 떠서 오늘 뭐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 좋으면 산책하고요. 비 오면 집에서 음악 듣고요. 친구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요. 책 읽고 싶으면 읽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계세요.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70대 선배님들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노는 게 최고다.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후회된다. 여러분은 이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요. 지금 당장 알람 끄세요. 지금 당장 계획표 찢으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께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사셨으니까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사실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60부터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라. 만나면 안 되는 인간관계, 삶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60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10년, 20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누구한테 쓰고 계십니까?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만나주는 사람, 내가 찾지 않으면 절대 안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귀한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석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실이 보입니다.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게 친구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먼저 연락 안 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들어서 통화 기록 보세요. 최근 한 달간 누가 먼저 전화했습니까? 전부 내가 먼저 걸었지 않습니까? 문자 기록도 보세요. 전부 내가 먼저 보낸 것 아닙니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낸 말풍선만 가득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20년, 30년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정도 있고 추억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친구가 바빠서 그럴 거야.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성격이야.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해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연락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는요. 성격이 연락 잘 안 하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한테는 연락합니다. 편하게 생각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 이상 어르신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0명 중 140명이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70%입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140명 중에 절반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40년 지기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한 달 연락 안 했더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내가 연락하니까 받아주는 습관, 내가 약속 잡으니까 나와주는 습관, 내가 챙기니까 만나주는 습관,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편한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만만한 사람입니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일방적인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왜 나만 연락할까? 왜 상대는 안 찾을까? 나한테 뭐가 부족한 걸까? 이렇게 자책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됩니다. 친구 때문에 건강까지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100% 노력하고 상대가 30% 노력해도 불공평합니다. 하물며 내가 100% 노력하고 상대는 0%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당장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오래 알았으니까요. 정리하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요. 나이 들어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되니까요. 이 모든 두려움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나쁜 친구와 있는 게 100배 더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견딜 만한데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얻고 진짜 친구를 구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세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4세 김현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숙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결혼해서도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숙 씨가 계산해 보니 지난 2년간 전화 통화가 68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친구가 먼저 건 전화는 딱 5번이었습니다. 나머지 63번은 전부 현숙 씨가 먼저 걸었습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년간 12번 만났는데 전부 현숙 씨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하고 시간 맞추고 친구는 그냥 나오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약속 잡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도 대부분 친구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불평, 현숙 씨 이야기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현숙 씨가 말하려고 하면 끊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현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석 달간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 올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연락 없었습니다. 40년 친구가 석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현숙 씨는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심심할 때 불러내는 사람이구나. 현숙 씨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현숙 씨는 처음엔 섭섭했지만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7세 이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철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15년간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날짜 정하고 장소 예약하고 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회비 걷고 식당 예약하고 2차 장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친구들은 올 때만 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상철 씨가 하는 거니까요. 작년에 상철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모임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모임을 주선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조용했습니다. 상철 씨 안부를 묻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주름이 깊어지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싶어 놀랍니다. 분명 나이는 옆집 분과 비슷한데 왜 나만 이렇게 늙어 보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것들 때문입니다. 평생 익숙하게 해온 습관들, 당연하다고 생각한 태도들, 믿음이라고 믿어온 행동들,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60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책임감 있게 산다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60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60살이 되기 전에 과감하게 이 7가지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을 겁니다. 이걸 그만두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똑똑한 60대와 그렇지 못한 60대의 차이,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그만두느냐에서 갈립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요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시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최인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댁 눈치, 남편 눈치를 봤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였습니다. 어느 날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한 달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밝은 보라색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조카 결혼식 때 맞춘 옷이었는데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나이 든 사람이 너무 화려한 색을 입으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결국 회색 한복을 입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라색 한복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값도 못한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결국 무난한 베이지색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에 도착한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 친구 어머니 한 분이 선명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계셨던 겁니다. 나이는 최 씨보다 많아 보이는데 표정이 너무나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남의 시선부터 신경 쓸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베이지색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지난 60년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입고 싶어서 입은 옷이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남의 시선, 남의 평가에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남은 인생마저 이렇게 살 순 없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 평소 입던 검은색 옷 대신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울을 보니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동네를 걷는데 아는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되게 화사해 보이네요. 그 한마디가 최 씨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최 씨도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그래야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든 게 많은 것 같던데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솔직해질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해주는구나. 내 생각을 숨기는 게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얕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최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최 씨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견을 물을 때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고 만났을 때 표정이 밝아졌다며 칭찬했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최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이는 1살 더 먹었는데 오히려 더 젊어 보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최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한 60대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최인순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평균 1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40% 높았고 질병 발생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면의 질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룹은 밤에 잠을 설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밤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말했어도 괜찮았을까? 저 옷 입은 거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후회할 일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으니 후회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200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곧 남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뭘 입을지, 뭘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남이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적 통제 소재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맞추려고 하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껏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자식도 다 컸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본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또다시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다 80대가 되어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내 인생이 없었다는 후회,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후회,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습관의 굴레라고 표현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동으로 눈치를 보고 자동으로 내 감정을 억누릅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과 마음은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굴레를 끊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이 원하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진짜 마음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 정도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입을 옷 하나, 먹을 음식 하나, 할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말을 하든 대부분은 자기 일에 바빠서 신경도 안 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건 그 사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눈빛이 살아있는가,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이 편안한가, 이게 전부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60대의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자기답게 사는 사람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병원을 전전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행복한 표정으로 웃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천국과 지옥만큼 다른 삶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세요. 오늘부터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겠다고. 그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내가 좋은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골랐으니까요. 하지만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 표정이 밝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옷장 앞에서 5분을 고민하던 시간이 1분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남이 뭐라고 할까 상상하고 이 상황 저 상황 걱정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절약된 시간과 에너지로 하루를 훨씬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할 때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세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같은 말은 이제 그만 쓰세요. 여러분은 60년 넘게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생각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떨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여러분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 있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없이 둘러대는 말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말이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특히 모임에서 누군가 여러분 의견을 물어볼 때 이제는 그냥 다들 좋으신 대로 하세요 라고 회피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는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료 한 잔 사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면서 좋아하는 풍경 바라보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남의 시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뭐 먹고 싶어 할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제안해 보세요. 산책을 나갈 때도 남편이나 친구가 가자는 곳만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주도권이 모여서 내 인생 전체의 주도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주체성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뇌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학습합니다.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